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70대 화학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분자와 화합물을 연구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저 역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시라고 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생수를 사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수병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해로운 물질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생수병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50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돗물 한 컵에 미세플라스틱이 하나 들어있다면 생수병 한 컵에는 50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플라스틱이 도대체 생수병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고분자 화학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 알갱이들을 열과 압력으로 억지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구슬들을 모아서 꾹꾹 눌러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는 모든 알갱이들이 다 똑같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하게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약하게 붙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산곤에 두거나 뜨거운 차 안에서 데워지거나 할 때 플라스틱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하게 붙어 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산용 가방에 생수병을 매달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햇볕을 받고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늘에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일회용이라고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생수라도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과 색깔이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다릅니다. 투명한 병이 더 위험합니다.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서 플라스틱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0.5mm보다 작으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는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미세플라스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도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병 밑바닥을 보시면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숫자 1번은 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숫자 3번이나 7번은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분자 생물학과 화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입니다. 특히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소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구멍들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모래채에 밀가루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에는 간으로 갑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서 담즙을 통해 변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간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일종의 생화학적 필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잡아서 담즙과 함께 변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노플라스틱들은 간의 필터 시스템도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뇌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로 들어가는 물질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궁궐의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뇌혈관 장벽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뇌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박혀버리는 경우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세포들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버리면 그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크게 손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는 자체적인 청소 시스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뇌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억력 감퇴나 치매 같은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정상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노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이런 입자들은 혈관은 물론이고 세포막까지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나노플라스틱들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뇌에서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돗물은 더럽고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돗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됩니다. 반면에 생수는 플라스틱 병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수돗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에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브리타 필터 같은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0.5mm보다 큰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100% 제거가 됩니다. 다만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은 일부 통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학자로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끓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석회석 성분이 소량 녹아 있습니다. 석회석의 화학명은 칼슘 카보네이트인데요. 이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물에 녹아있던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침전이 됩니다. 이때 물속에 떠다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석회석 침전물에 달라붙으면서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소의 조각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석회석이 미세 플라스틱을 끌어당겨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연수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미세 플라스틱을 30%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수 지역에서는 끓이기만 해도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자로서 여러분께 특별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 카보네이트 보충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회석 성분입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1리터에 칼슘 보충제 알약 1개를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저어줍니다. 이때 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연수가 경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녹아있던 칼슘이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모두 끌어당겨서 침전시킵니다. 끓인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하얀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는 것입니다. 바닥의 침전물은 버리고 윗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방법으로 처리한 물은 원래 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100% 펄프로 만든 커피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는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이 커피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주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전물과 함께 덩어리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거의 완전하게 걸러집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정수기에는 여러 단계의 필터가 달려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터 관리입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필터는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 플라스틱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하는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삼투압 정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수기는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까지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 버리는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법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칼슘을 넣고 끓이는 방법입니다. 칼슘 보충제 한 병이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맛이 나빠질 수 있고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알약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끓인 후에는 반드시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시면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리잔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물 외에 다른 곳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물보다도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곳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곳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옷들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옷들을 보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합성 섬유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세탁기 안에서 이런 합성 섬유 옷들이 물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옷감 표면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섬유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합성 섬유는 긴 플라스틱 분자 사슬들이 서로 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슬들이 물의 압력과 세탁기의 회전력에 의해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한 번 세탁할 때마다 옷 한 벌에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기 배수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만 하수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세탁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할 때 면으로 된 세탁망에 넣어서 빨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들이 세탁기 벽면과 직접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탁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합성 섬유가 더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서는 세탁기보다 훨씬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와 강한 회전력 때문에 합성 섬유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조기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빨래 말리기 어려울 때는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건조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합성 섬유 옷들은 따로 분리해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 옷들만 건조기에 넣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의외의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테플론 코팅에는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과불화화합물인데요. 한번 환경에 나가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이 물질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탄소 원재 불소 원자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불소와 탄소의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라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테플론 프라이팬에서는 이런 영원한 화합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량품들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프라이팬들에서는 이런 위험한 화합물들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라이팬을 처음 샀을 때 가열해 보는 것입니다. 불량품의 경우 가열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프라이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에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호르몬 균형이 젊을 때보다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화합물이 들어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차창에 뿌리는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같은 것들에도 이런 화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화장품 용기들도 내용물이 용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싼 화장품일수록 이런 코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무소의 팬을 사용하시고 김서림 방지제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옷을 구입하실 때도 가능하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입어야 한다면 세탁할 때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분리수거를 해봤자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화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당장의 재활용 효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플라스틱을 잘 분리해서 보관만 해도 미래에는 이것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화학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새로운 화학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재활용률이 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모아두는 일입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 효과입니다.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그냥 버려지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람과 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나 조약돌들을 주워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바닷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로 퍼집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단순히 재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과학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법을 결정하실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백내장이랑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백내장과 일반적인 시력 저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먼저 우리 눈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검은 동자 뒤쪽에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수정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인 시력 저하는 주로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근시나 원시, 난시 같은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눈의 모양이나 길이 때문에 초점이 잘 안 맞는 거라서 렌즈로 교정하면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백내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수저우체 자체에 단백질대가 끼고 뿌옇게 변하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긴이 서린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안경을 써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달걀 흰자를 생각해 보세요. 달걀 흰자가 원래는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변성되면서 하얗고 불투명하게 되죠. 백내장도 이와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투명하던 것이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면 마치 불투명한 비닐을 눈앞에 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뿌옇게 보여요. 안경을 아무리 바꿔도 이 뿌연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눈의 검은 공자 중심부가 하얗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 백내장이 생기면 겉으로 봐도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검은 동자 중심부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가족분들이 어머니 눈이 하얗게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만 간혹 백내장이 아닌 익상편이라는 다른 질환 때문에 눈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쪽 눈만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백내장은 양쪽 눈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 눈에 먼저 생기거나 한쪽이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건 한 눈씩 번갈아 가리면서 보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다가 다른 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 시력 차이가 느껴지거나 한쪽이 더 뿌옇게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안과에 오셔야 할 시점이에요.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백내장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당뇨와 백내장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백내장이 더 빨리, 더 자주 발생하는 걸 진료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이 높은 혈당이 수정체에도 영향을 줘서 단백질 변성을 더 빨리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백내장이 더 일찍 생기고 진행도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나이예요. 사실 40살부터 눈의 노화가 시작되고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백내장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거든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서도 백내장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60대가 넘으시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당뇨 외에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도 백내장이 더 잘 생겨요. 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특히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먹는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간혹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눈을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음주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혈당 관리예요.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백내장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관리를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도움이 돼요.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시고 금연과 절주도 눈 건강에 좋아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몇 살 정도부터 백내장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60대부터는 정기적인 검사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젊을 때부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50대부터라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글자를 점점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크게 해도 안 보이거나 가족들이 봤을 때 화면이 지나치게 크다 싶으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백내장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정체 안에서 혼탁이 생기는 위치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고 증상도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숙 백내장이에요. 이건 수정체 전체적으로 혼탁이 와서 딱딱해진 상태예요. 주로 나이와 관련이 있고 오래 방치하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제거가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웬만하면 과숙 백내장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전낭 백내장이에요. 말 그대로 수정체 앞쪽에 발생하는 백내장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런 나이에 백내장이 생겼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가 가장 특징적인 훈황 백내장이에요. 이건 수정체 뒤쪽에 생기는 백내장인데 눈의 중심부, 그러니까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가려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다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어제까지 잘 보였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가 바로 훈황 백내장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만 넓어져도 중심이 아예 가려져 버리거든요. 주변은 보이는데 정작 바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정말 수술하기 어려워지나요? 네, 맞아요. 과숙 백내장처럼 너무 심해지면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요. 마치 여드름도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짜야 흉터가 안 생기는 것처럼 백내장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백내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젊은 분들에게 생기는 백내장은 주로 전낭 백내장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도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쓰시거나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시는 분들이죠.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릴 때 발견되어서 조기에 치료받게 되죠. 젊은 분들의 백내장은 노인성 백내장과 달리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도 나이를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수술이 무서우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내장의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와는 개념이 달라요. 보통 약을 쓰면 병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백내장 약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행을 늦춰주는 지연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백내장이 생겨서 불투명해진 수정체는 원래의 투명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이미 변성된 단백질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마치 삶은 달걀이 다시 날달걀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백내장 안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최대한 진행을 억제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여드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드름도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짜야 피부 손상이 최소화되잖아요.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약만 쓰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백내장이 생겼을 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수술 방법은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하고 원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선량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쯤 수술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시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면이 뿌옇게 보이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딜까봐 무섭다거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아직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고 평소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아요. 정기적으로 안과에 오셔서 진행 상태를 체크하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안약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계속 써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백내장 안약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너무 안약에만 의존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경험상 보면 겁이 많거나 무덤덤하셔서 잘 안 보여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정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굳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뿌옇게 보이는 시력 증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백내장 정도가 3단계 이상이면 수술의 필요성을 고려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70대 이상 분들께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심해지면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 후에 눈이 많이 부어서 일상 복귀가 힘들어져요. 1년, 2년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면서 자녀분들이 병원 다니는 것도 고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일반 백내장 수술이랑 다른 건가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수술 자체는 똑같아요.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과정은 동일하거든요. 차이점은 바로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요. 일반 백내장 수술에서는 단초점 렌즈를 넣어줘요. 이건 한 거리에만 초점이 맞는 렌즈예요. 보통 멀리 보는 데 맞춰서 넣어주고 가까운 건 돋보기를 써서 보시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베이비붐 세대 때는 수명도 지금보다 짧았고 60대 후반이면 정년퇴직하면서 사회활동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대가 넘어서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와 몸은 노년이지만 중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노안이 많이 부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노안 인공수정체예요. 어떻게 보면 일하려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데 듣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는 다초점 렌즈나 연속 초점 렌즈 같은 특수 렌즈를 사용해요. 이런 렌즈들은 멀리 중간거리, 가까이를 모두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보면서 목사님 얼굴도 봐야 하니까 가까운 거랑 먼 거를 다 잘 봐야 되잖아요. 반대로 목사님은 주로 가까운 거리가 중요해요. 설교하실 때 성경이나 설교문을 보시거든요. 멀리 보시는 건 어차피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가까운 게 더 중요하세요. 연기하시는 배우님들은 대본을 봐야 하니까 가까운 게 중요한데 친이가 골프라고 하면 골프 칠 때는 멀리도 봐야 하잖아요. 그럼 멀리랑 가까운 거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재료를 손질하거나 조리법을 볼 때는 가까운 거리가 중요하고 냄비나 프라이팬 상태를 확인할 때는 중간 거리를 많이 사용하세요. 멀리 보는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렌즈를 선택하는 건가요? 바로 이런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평소에 어느 거리를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가사 활동만 주로 하신다면 가까운 거랑 중간 거리만 필요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렌즈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빛 번짐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렌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의사마다 수술 시기를 다르게 말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겪으시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경험마다, 의사마다 수술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백내장 자체가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응급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어떤 의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의사는 지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의 경험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수정체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환자분의 삶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환자분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예요. 같은 백내장 정도라도 환자분의 나이, 직업, 생활 패턴, 다른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내장 정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수술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예요. 책이나 신문 읽기가 무서워지거나 운전할 때 야간에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면 수술 시기가 된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나이를 고려하는 거예요. 70대 이상이시라면 너무 오래 미루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백내장이 너무 단단해지면 수술도 어려워지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백내장과 다른 눈 질환을 구별하는 거예요. 특히 비문증 같은 경우는 백내장보다 더 응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에 혼탁이 오는 거고 비문증은 눈 뒤쪽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는 거예요. 비문증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게 망막에 구멍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응급 상황이에요. 방치하면 망막 발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 병원에서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수술하라 말라의 결론만 듣지 마시고 각 의사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유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과 불편함 정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환자분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최종 결정은 결국 환자분이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술 받고 바로 잘 보이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하나요? 이거 수술 받으시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정말 놀라실 텐데 요즘은 수술 받고 다음 날부터 바로 0.8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절개하는 구멍도 예전에는 더 넓게 열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굉장히 최소로 구멍을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빠르고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해요. 수술 시간도 정말 빨라졌어요. 빠르면 5분에서 10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가끔은 너무 빨리 끝났다고 보호자분들이 와서 수술 잘 된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서 잘못된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래 걸릴수록 세균의 침투 기회가 많아지고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시간에 끝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 요새는 레이저 백내장이라는 장비도 있어요. 이런 기술 덕분에 수술을 많이 안 해보신 의사분들도 어느 수준의 일정한 레벨에서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수술 받고 나시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수술 당일에는 눈에 보호대를 하고 계시고 다음날 오시면 보호대를 제거하고 시력 검사를 해봐요. 그때 대부분 환자분들이 정말 잘 보여요 라고 놀라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완벽하게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며칠 더 지나야 완전히 선명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대체로 수술 전보다는 훨씬 잘 보이시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나 부종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1달 정도 걸려요. 그 기간 동안은 안약도 넣어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무엇보다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용기 내셔도 돼요.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수술 당일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수술 당일에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시면 안 되고 보호대를 끼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가급적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날부터는 세안도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고
가벼운 일상 활동은 가능해요. 다만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약만 잘 넣어주시고 의사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회복이 정말 빨라요. 수술하고 나서 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해서 다시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게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인공수정체를 잡아주는 수정체 주머니, 그러니까 막이 있어요. 이 막 자체에 혼팍이 오는 걸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2달 전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수술했는데 왜 또 뿌옇게 보이지? 라고 걱정하시면서 오세요. 재밌는 건 이 후발성 백내장이 젊은 분들에게 더 빨리 와요. 왜 그러냐면 세포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더 빨리 생기거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남은 찌꺼기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뒤쪽을 가리는 경우인데 세포 증식이 빠른 젊은 분들한테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거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공장처럼 많은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찌꺼기 제거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후발성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후발성 백내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거하면 되거든요. 수술이 아니라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뒤에 끼인 거를 레이저로 뚫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많이 유착이 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체를 약간 오그라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일정량을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생긴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술 전후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수술 전에 안약을 미리 써주시는 이유는 눈 안에 염증을 최소화시켜서 수술 후에 합병증들이 덜 생기게 하려는 거예요. 특히 감염이나 염증이 가장 큰 합병증이거든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감염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들이 안약을 잘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충분히 쉬라고 하는 것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요즘은 사회활동이 많아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일상 복귀가 빨라요. 조심하라고 해도 어차피 빨리 활동하시거든요. 눈을 더 많이 쓸수록 피로도가 증가하고 외부 노출도 많아져서 충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약 잘 넣어주시고 지침을 잘 따라주세요. 일반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취해주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봐요. 최근에 기술이 좋아져서 다음 날부터 시력이 1.0 나오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환자분들이 잘 보이는데 왜 천천히 해야 하나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질환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의료 정보는 개인차가 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한 눈으로 밝은 세상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과일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사느냐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당뇨가 있는 분과 없는 분에게 과일이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2%나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금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현대 과일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지금처럼 달지 않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품종 개량이 계속 이뤄지면서 당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지금 드시는 바나나의 당도는 예전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심지어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원숭이들한테 현대 과일을 제한적으로만 준다고 해요. 너무 달아서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고 비만이 되는 문제까지 생겼거든요. 그럼 과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일마다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과일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덜 달면서 씹는 맛이 있는 과일들이 좋아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사과, 배, 자몽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당뇨 발병률을 오히려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딸기나 멜론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현대 과일들이 워낙 달아졌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에 특히 좋은 과일이 있나요? 경험상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의료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루 사과 1개면 의사는 굶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당뇨병 치료제 중에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소변으로 당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신약인데 놀랍게도 이 약이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됐어요. 물론 사과 자체에 그 약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과나무와 당뇨 치료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었던 셈이죠. 제 경험상 당뇨 환자분들께 사과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편이고 무엇보다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과에 그렇게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펙틴은 위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해서 음식물이 소잔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러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을 접해보면 사과를 드신 후에 혈당 변화가 다른 단 음식에 비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펙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당뇨약도 결국은 이런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자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셈이죠.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사과를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려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아,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속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면 사과나 배를 그냥 옷에다 쓱쓱 닦아서 껍질째 먹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껍질에는 속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런 성분들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식이섬유가 정말 중요해요. 껍질째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몇 배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같은 양의 과일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물론 농약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과일을 잘 씻으면 충분히 안전해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이 좀 거칠더라도 씹는 맛이 있잖아요. 이 씻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높여주고 천천히 먹게 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부드러운 것만 드시면 금방 넘어가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떤가요? 이것도 껍질이 중요한 건가요? 블루베리는 더욱 특별해요. 블루베리를 자세히 보시면 과육이 별로 없고 껍질이 대부분이잖아요. 복숭아나 사과 같은 큰 과일에 비해서 껍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굳이 껍질을 벗길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껍질째 먹게 되는 과일이에요. 이게 블루베리가 당뇨에 좋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블루베리 한 알 한 알이 작지만 그 작은 크기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정말 높아요. 보통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블루베리를 드신 후에 혈당 변화를 보면 다른 과일보다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도 어렵고 하나씩 집어서 먹다 보면 포만감도 금방 느끼시게 되고요. 이런 특성들이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과일을 권할 때는 항상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머니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과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과일로 대신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달달한 것이 당기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케이크, 쿠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공된 단 음식들과 과일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그냥 칼로리만 있는 음식들이에요.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고 단순히 당분과 지방만 잔뜩 들어있죠. 먹는 순간은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단맛이라도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패키지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단맛도 느끼면서 동시에 몸에 좋은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 과일로 대신하시면 정말 좋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바꾸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만족하시게 되더라고요. 인공적인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꾸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 편하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럼 과일은 언제 드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과일을 언제 드셔야 한다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점심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되고, 심지어 밤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하는 건 달달한 것이 당길 때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과일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거든요. 다른 해로운 간식 대신에 건강한 과일로 대신하시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후에 졸릴 때, 저녁 드라마 보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단계 당길 때, 이런 순간들에 과자나 사탕 대신 과일을 드시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도 해결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 피해야 할 과일이나 형태가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일 중에서 특히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주스 형태입니다. 주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똑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을 때와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주스로 마실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갈수록 혈당이 더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식품회사에 직접 물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스는 식이섬유가 많으면 유통할 수가 없대요.
온도가 내려가면 식이섬유가 밑에 굳어져서 침작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적인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로 유통돼요. 결국 설탕물 형태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집에서 바로 찹즙한 주스는 어떨까요? 이것도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혈당을 빨리 올려요. 건더기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갈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씹는 과정에서 천천히 부서지고 식이섬유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 주스들을 보면 정말 달아요. 한 컵만 마셔도 사과 서너 개를 먹은 것과 같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말린 과일은 어떤가요? 곶감 같은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아, 곶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혈당이 많이 올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원인을 찾아보면 곶감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곶감의 함정이 뭐냐면 홍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곶감은 하나 먹어서 배가 안 차요. 2개, 3개, 4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물만 빠진 거죠. 결국 홍시 4개를 먹은 효과가 곶감 4개를 먹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린 과일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건포도, 말린 망고, 건바나나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부피는 작아졌지만 당분은 그대로 농축되어 있어서 과도한 섭취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너무 잘 익은 과일들이에요. 바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초록색 바나나가 있고 새노란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게 더 달까요? 노랗게 변하고 약간 점이 생긴 바나나가 훨씬 달죠. 탄수화물 양은 같은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2배 차이가 나요. 초록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 정도 나오는데 잘 익은 바나나는 60 정도가 나와요. 칼로리는 같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익은 과일들, 아주 달아진 과일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히 익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다르게 나온다는 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정말 중요한 연구를 언급해 주셨네요. 2015년도에 이스라엘의 바이지만 연구소 교수들이 한 연구인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이 연구의 핵심은 뭐였냐면 식후 혈당 반응이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꾼 연구였죠.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똑같이 20g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쿠키와 바나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혈당을 더 올릴까요? 당연히 쿠키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쿠키는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바나나는 안 오르고 사람마다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연구 때문에 그 뒤로 개인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게 됐어요. 평균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영양 지식으로는 개개인에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백미를 먹으나 현미를 먹으나 혈당이 똑같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픈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미가 백미보다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현미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맞춤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터 아티아 박사도 영양 3정령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완벽한 식단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식단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게 맞는 과일을 찾을 수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은 혈당 센서들이 정말 좋아져서 몸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매번 손가락 찔러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배에 붙이거나 팔 뒤에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혈당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빔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혈당을 재봤는데 안 올랐어요. 그럼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빔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올랐어요. 그럼 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떡볶이에 콜라 같은 달달한 걸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혈당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양을 줄이시고요. 하지만 이런 걸 먹었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요. 그럼 아예 피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가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최신 지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당뇨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나한테는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실용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 것을 드시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보고 이거 뭘로 만들었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에서는 좋은 영양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공을 많이 할수록 원래 재료가 뭔지 알기 어려워지거든요. 두 번째는 총천연색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신장학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eat more color, 더 많은 색을 먹으라고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오렌지,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드실 수 있다면 좋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캔디 같은 것도 색깔을 일부러 다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색깔이 다양하면 뭔가 몸에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음식들은 특정 영양소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나온 복팔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에 8알 정도까지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드시고 나서 혈당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복팔분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팔부는 정말 좋은 개념이에요.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알 정도 찬 느낌이 들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부르다고 느낄 때 이미 과식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었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실제로는 딱 적당한 양인 거예요.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잖아요. 즐거움을 훼손시키는 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절제는 따라야 되죠.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특히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금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일을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대신 똑똑하게 드시면 돼요. 첫째, 반드시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좋다는 과일이라도 내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주스나 말린 과일처럼 가공된 형태는 피하시고 신선한 상태로 드세요. 셋째,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혈당을 재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과일을 만진 손으로 바로 측정하지 마세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무엇보다 개인차가 정말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들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오늘 과일과 당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과일도 드실 수 있고 단맛도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당뇨 관리나 식단 조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꼭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